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서울 집값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죠. 집값 내려놓겠다고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지금 모든 것이 다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모레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의도를 지배하는 단어는 당선, 공천, 재선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먼저 그 무거운 단어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저희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카메라 4대 갖다 놓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꼭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모습 보면서 즉석에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정부가 6일 모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6일입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되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달 만에 0.6%가 급등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월간 단위로는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9월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책 가운데 하나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서울 집값이 뛰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부 정책의 풍선 효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오히려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쓸 카드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보유세 인상 등의 세금 이슈인데요. 과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런 이슈까지 이제 내놓을 거냐? 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또 더 큰 문제가 지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 지역이 더 큰 걸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즉 한쪽을 누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는 6일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른바 핀셋 규제 대상 지역이 어디냐? 가장 유력한 곳은 지금 강남 4구,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외에도 서대문구, 과천시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1년간 서울 지역 분양가 상승을 주도한 게 강남권이 아닌 강북권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1년 동안 서울 자치구별 분양 가격과 분양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과 마용성보다는 오히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는 9월 기준 성북구의 분양가 상승률은 31%나 올라서 이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서초, 은평, 구로, 서대문구가 2자릿수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남과 노원, 송파는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요. 그나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마포, 용산, 이 성동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9월 기준 최근 1년간 아예 분양가 상승률 자료 자체가 없어서 분양된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정부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쟁을 또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원금 전액 손실로 논란이 컸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 펀드. 이 불안전 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인 걸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2달여 동안의 합동 현장 검사를 마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이 DLF 판매 분량 절반 이상이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 불안전 판매로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금감원은 중간조사 발표 당시에 은행 2곳에 DLF 이 잔존 계좌를 전수 점검했는데요. 당시에 서류상 하자로 불안전 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는 20% 안팎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간조사 당시보다도 불안전 판매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이 불안전 판매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가 배상해야 될 분쟁 조정 대상자가 그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배상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금감원은 합동조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해결될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아직까지 실종자 5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수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오늘은 어제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시신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짚어볼 부분도 많지만 일단 헬기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만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 조종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현철입니다.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실 원인이 뭐냐 계속해서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고 원인은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네. 모든 항공기 사고의 원인은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3가지는 인적 요소, 물적 요소, 환경적 요소 3가지를 그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혼합돼서 발생되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물적 요소 사례가 2016년에 같은 기종이 노르웨이에서 추락을 했는데 엔진하고 날개 연결하는 부분에 균열이 생겨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있고, 네. 두 번째로 인적 요소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유사한 사고가 났었어요. 제주에서 네. 환자 탑승해서 배에서 이륙하자마자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고, 그때의 원인은 비행 착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적 요소도 고려 요소고, 환경적 요소는 2013년에 우리나라 잠실에서 아파트에 충돌한 사고가 네네. 있었어요. 네. 이때는 안개 속에서 자세를 상실해서 추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물적, 인적, 환경적 요소가 전부 고려가 되는데, 그중에 환경 요소는 들어갈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면 네. 인적, 물적 요소 둘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헬기 자체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헬기를 조정하는 조정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네. 그 비상 튜브가 왜 자동으로 터지지 않았는가, 이게 사실은 좀 핵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것도 역시 물론 인적, 물적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비상 튜브가 원래 자동으로 터졌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이게 추락을 하는 거하고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비상 착륙할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비상 튜브가 정상 작동된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든가 네. 또 뒤집어져서 추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세를 잘못 이해를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비상 튜브가
작동이 안 하겠죠. 그런데 어제 사진을 보니까 네. 작동된 걸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터져갖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헬기의 자세로 이렇게 바다에 빠졌다고 하면 네. 이게 부양돼서 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먼저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고 나면 이 헬기 무게가 6톤 이상 되거든요. 그 무게를 지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신중하게 원리를 알고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함부로 지금 상황에서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시죠? 비상튜브의 작동과 관련해서도 선후가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터진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어제 기체가 인양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렌지색으로 되면 블랙박스가 해독이 되면 원인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닷물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 2, 3일을 이렇게 세척을 하거든요. 네네. 하고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만약에 잘못됐거나 부서졌다고 하면 네. 제작사로 가게 됩니다. 제작사는 이제 프랑스 쪽이거든요. 네네. 그쪽에 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 자료를 추출하고 해석하고 마지막에 애니메이션화해서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네. 예.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직은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구조 및 수색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국 이제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요점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2011년도에도 사실은 조종사 문제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이 기종이 또 이 헬리콥터 기종이 2016년도 노르웨이에서는 또 문제가 된 적이 또 있었었고 환경 문제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의하고 살피고 그래도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주의하고 살피면 또 괜찮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저는 헬기를 6,000시간 이상 비행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헬기는 다른 교통수단이 안 되는 곳에 임무를 수행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전방에 날씨가 추워지면 높은 고지에 난방유를 공수를 하잖아요. 네네. 이때도 헬기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을 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상당히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 활동이 매우 중요한 운영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13년에 LG 사고 나고 나서 네. 안전대책, 헬기 안전대책에서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 저고도에서 발생됩니다. 낮은 고도에서. 네. 그리고 수면 같은 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야간 헬기 사고가 분포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이번 차에 다시 한번 운영 실태를 재확인하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게 긴급 의료 헬기 운영에 차질이 있기보다는 안전비행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번에도 지적된 사항이 너무 먼 데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 헬기, 구조 헬기의 규모를 보면 해외에 한 4분의 1 정도 규모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멀리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멀리 띄엄띄엄 배치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보강을 하면 현재보다 좀 빨리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현철 한서대 헬리콥터 조종학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당 의원들의 고심이 깊었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었죠.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또 좀 모양새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되던 그 사태가 조국 소환이라고 하는 걸 앞두고 또 지금 현재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이 상황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여당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첫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을 모시고요. 이철희 의원이 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초선 의원으로서 느꼈던 정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허심탄회하고 솔직 담백한 토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 모시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너무 힘드시기도 하고 자기는 진짜 너무 지쳤다. 당장 못하겠다. 라고 해서 못하다가 우리 라디오 지금 처음으로 라디오계에서는 인터뷰 처음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불출마 선언 이후 첫 라디오 출연이신데요. 의정활동이 정말 힘드셨나 봐요. 의정활동은 힘들죠. 생각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의정활동이 힘들어서 살 빠진 건 아니고요. 아, 그래? 그럼 왜 빠지신 겁니까? 살은 좀 건강을 위해서 뺀 겁니다. 살은 일부러 좀 빼신 거다? 네. 근데 의정활동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뭐 어떤 점이 힘들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는? 되게 국회의원 생각하면 네. 이 라디오 들으신 분들도 네. 그럼 하는 일도 없이 네. 월급만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굉장히 제가 해보니까요. 굉장히 바쁩니다. 우선 일정이 너무 바쁘다. 많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회의원들이 네. 나라 걱정, 나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느냐? 그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와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와 제도의 문제다. 네, 그래서 개개인은 열심히 하는데 네. 전체가 조직으로서나 하나의 국회라는 제도로서 보면 우리 국민들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국회의원들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몸은 바쁜데 왜 좋은 평가를 못 받을까? 그렇죠. 그 핵심을 잘 짚어서 개혁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명숙님께서 이철희 의원님을 2번이나 부르세요. 이철희 의원님. 요즘 많이 상하셨는데요. 피부색도 검어지셨고요. 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하시네요. 잘 버텨주셨어야 되는데 왜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버티는 게 좋죠. 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허지웅 씨가 쓴 책도 있죠. 버티는 네. 삶에 대한 네. 이런 책도 저는 좋아하는데. 네. 버텨낼 수 있으면 버텨내는 게 좋은데.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못 네. 버틴 거죠. 왜요? 제가, 왜? 아니, 그만큼 험하기도 하고. 험하고. 제가 그만큼 약하기도 하고. 본인이 약해서. 그런 거죠. 아무리 험해도 본인이 네. 이 강단이 있거나,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버텨내는데 저는 좀 번아웃 된 것 같아요. 번아웃 되셨다. 네, 너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쳤다, 열정이 좀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번아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번아웃 되셨습니까? 아니, 열심히 했으니까 번아웃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해봤자 이 판이 그 판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나는 싫다, 이 판 자체가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내년에 공천 못 받을 것 같다. 나 어차피 안 뽑아줄 건데 미리 좀 나가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거를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글쎄, 공천부터 말씀드리면, 공천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는 그건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다. 설사 출마한다 할지라도,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얼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착각 속에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있으셨군요. 열심히 해서 나름 국회의원으로 성과는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네. 또 중이 절이 싫어서 떠나면서 이 절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온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아마 회의하면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비하면 여야 간에 정치가 너무 좀 험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른바 양극화 정치라고도 얘기하고요. 네네, 너무 험해졌다 정치가. 진영 논리가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가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되면 네. 정치가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이런 정치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왜 싸움에서 바꾸지 못했냐라는 건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저는 좀 지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정치가 바뀌려면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만 바깥에서 바꿀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압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힘, 시민의 힘으로 그걸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아니라 바깥에서 응원하는 자꾸 이렇게 잘하라고 독려하는 치어리더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역할은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맨날 그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를 바꿔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까? 또 네. 문제가 심각하다면 어떤 게 문제가 심각합니까? 눈에 보다시피 정치가 너무 싸우는 거죠. 첫째는 너무 싸우고 싸운다. 있다는 거고요. 타협이나 토론이 없고 네. 싸우기 바쁘다는 거. 또 하나는 싸우는 주제가 뭐냐.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싸우다. 싸우는 거라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싸울 만하다고 볼 텐데 네, 주제가 민생이 아니라 이게 자기들 권력 나눠 먹기 갖고 싸우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요. 또 싸움의 형태 양태라고 그럴까요? 너무 거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기 살기식으로 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거칠게 싸우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정치라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룰을 정하는 건데 네. 그 룰의 대부분은 우리 삶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치인들이 당은 달리 하더라도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타협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요. 오로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니까 타협이 잘 안 되죠. 성과가 그렇죠.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좀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당 의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두는 게 제일 쉽지 않니?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 예. 그래도 제일 쉬운 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버틸 수 있으면 버텨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권력 의지라 그럴까요? 네. 개혁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네. 정치권 안에서 싸워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너는 못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더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제가 잘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나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프게 들어야죠. 그럼 언제부터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시점에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가 뭐 국회의원 오래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없었어요? 사람이고요. 그래도 공천받는 게 어려웠는데 처음에.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이거 오래 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는 좀 분명히 여러 번 제가 밝혔고 다만 주변에서 이제 좀 알려진 사람이니까 선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권유도 많았고 해서 제가 좀 진지한 고민을 한 몇 달 동안 했습니다.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고민을 했고 주변에서 또 다행히 잘 봐서 네. 지역구를 흔히 말하는 좋은 지역구를 물려주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려주겠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있었구나. 고민을 했는데 네. 제 마음이 끝내 결론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은 안 하는 게 맞겠다. 나하고 잘 안 맞다. 내가 여기서 더 한다고 해서 더 잘할 자신이 없다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고요. 언제 발표할 거냐 가지고는 국정감사 이후나 정기국회 끝난 이후에 하면 좋겠다고 네, 했는데 네. 좀 빨라졌죠. 그 중간에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좀 거셌고요. 또 국정감사에서 보여진 모습 여야간에 심하게 정책은 논쟁 안 되었고 감사는 완전히 뒷전이고 조국 전 장관 놓고 서로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는 그것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쯤에서 좀 자극을 주면 좋겠다. 어차피 안 할 거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도 좀 성찰하고 좀 바꿉시다. 네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 시점을 선택한 겁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가족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원래 힘들어하셨었어요? 정치가 너무 험해지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정치인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자, 좀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국감이나 뭐 이렇게 국회도 논의하는 장에서 너무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불출마 입장문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한 정치. 수기와 타협은 사라진 막말과 선동만 있는 정치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야당만 탓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조국 정국에 대한 실망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조국 정국이다 실망이라보다 그건 하나의 계기고요. 아, 하나의 계기다. 야당만 탓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흔히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네. 내로남불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은 없습니다. 저희가 야당 때 했던 주장을 여당이 되면 부정하고요. 지금의 야당이 여당 때 했던 주장을 또 야당 되니까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서로 자기 편리할 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점이 저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 때 했던 주장이면 여당 때도 어지간하면 고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야당도 여당 때 여당의 어려운 처지를 경험해 봤으니까 야당 되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게 문제고요.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싸움판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야당할 때도 아주 지독하게 물고 늘어졌으니까요. 뭐 그 점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해야죠.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어떤 자리에 적합하냐 안 하느냐는 충분히 따질 수 있고요.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을 논하는 토론이어야 되는 거지. 마치 제 편에 의하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 있냐. 나라 팔아먹은 사람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것도 한 60일, 70일 동안 제 편에 의하면 조국 이름 석자로 눈 뜨고 조국 이름 석자로 잠을 자야 되는 꿈도 그런 꿔요. 상황이었죠. 꿈도 꾸게 되죠. 네. 아니 나라 일이 큰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부동산 값도 조금 움직인다고 하고 안보 그렇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국회라는 게 현안을 가지고 국민 삶의 문제 갖고 토론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축에서 자격 시변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이냐 또 그것이 이 2달 넘게 논쟁할 사안이냐에 대해서 전 지극히 회의적이었고 정치가 이렇게 상대를 죽이는 게임으로만 가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쏙쏙 와닿는 말씀인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도 자유한국당 거세게 반발했는데 오히려 공수가 전환되면서 막 싸운 게 제가 아까 내로남불 얘기하신 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혹시 윤 총장 임명할 당시에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윤석열 청문회 할 때 좀 그런 우려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얘기했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죠. 우려는 제가 제기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 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검찰 내부의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쵸. 실제 인사한 걸 보니까 언론의 평가는 윤석열 사단이 독식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문회 때 한 얘기랑 또 실제로 본인이 하는 것들이 뭐 그분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한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약속한 건데 그런 걸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그것도 청문회가 그 사람의 어떤 검증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전투의 현장이 돼버린 것 같아서 섭섭하죠. 그리고 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모습이 좀 사실은 섭섭했다. 네, 일단 3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부에서 다시 구체적인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초선이면서도 아주 용감하고 당돌한 여당 속해 있는 여당을 막 계속해서 쓴소리,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는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그런 우리 이철희 의원과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솔직하게 우리 정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 저도 사실 단도직입적인 성격이고 우리 의원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냥 뭐 솔직히 여쭤보죠. 더불어민주당 미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그래요? 왜요? 어떻게요? 맨날 서로 자기네 것만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모든 정당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요. 네. 저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큽니다. 왜요? 왜? 제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을 선택하게 된 것은 뭐 이러저러한 인연을 따지면 다른 당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을 선택한 거는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그런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하는 일이 다 옳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민주당이 이른바 산전수전 다 겪은 정당이고
야당도 했고 여당도 해본 정당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혼란과 혼선을 겪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바른 정당으로 잘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지금의 이런 문제점들은 어느 정당이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걸 잘 헤쳐나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그런 의지가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 잘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당 중에서 어쨌든 그래도 제일 괜찮은 당은 민주당이다. 그건 저한테 물어보고 뻔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정치 패널이나 뭐 무슨 방송 사회 패널 많이 이런 거 하다 보면은요. 사안별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민주당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다. 사안별로 그 A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을 때도 있고 B당에서 주장하는 게 맞을 때도 있는데 사실은 A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A당 편만 들어줘야지 이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B당 사람들 무조건 B당 편만 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서 옳은 거는 내가 A당 사람이지만 B당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그래도 끝까지 우기거나 좀 하지는 말고 적어도 그 주제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설명을 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뭔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욕먹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가 박쥐냐, 너는 애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막 이러면서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람들이 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텐데 왜 저렇게 바보가 될까? 그 생각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렇게 속상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지지층들은 어느 정당이나 지지층들은 그 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 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걸 알아도 그렇습니까? 근데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요. 모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도 일관된 있는데. 태도로 보이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당의 지지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걸 탓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또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네.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이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어우러져서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영 논리에 너무 함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진영 논리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아니 뭐 진보 보수가 없어지고 정당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에서 출발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저는 평론하시는 분이든 또는 쓴소리 잘하시는 분들이 그때 특정 정당에 편들지 않고 바른 소리 해주면 거기에 따라 올바른 판단하고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세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렇게 그냥 보시는군요. 생각보다 되게 나이브 하시네요. 여기는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거니까. 아니 저를 공격하러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진짜 평상시에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네. 이철희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거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누구보다 솔직하게 우리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 쇄신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쇄신은 결국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해찬 대표가 쇄신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쇄신이라는 거는 때가 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한 지가 저희가 이제 11월 금년 9월이면 이달 9일이면 네. 이제 2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절반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이제 절반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면 전반기 때와 후반기 때 조금 다르다면 정비를 좀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도 네. 먼 길을 갈 때 보면 중간에 쉬었다 네, 가듯이. 정비를 하죠. 네. 그리고 이른바 언론에서 조국 대전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 또 있었잖아요. 지지율도 조금 출렁이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도 한 번은 매듭을 좀 짚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큰 흐름상 또 6개월 뒤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큰 흐름상 쇄신하고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물도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보이듯이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 필요한 거고요. 네. 이거는 뭐 당대표나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도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쇄신은 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누가 더 쇄신을 잘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네. 거기서 저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쇄신하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다. 조금 수동적이거나 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 그게 역으로 마이너스죠. 실점하는 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쇄신을 경쟁해야 될 때지
안정을 경쟁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쇄신을 경쟁해야 될 때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임명하는 것은 쇄신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쇄신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거는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드러나 있듯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린 쇄신은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의 문제라든지 또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걸르고 가야 될 때가 됐다고 드리는 말씀인 것이고 조국 국면의 결과로서 우리가 쇄신하는 것이지 조국 장관 임명이 쇄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조국 장관을 임명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지금 와서 다시 조국 장관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저는 낡은 정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그래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뭐 지금 말씀은 정확히 안 하시지만 그 지도부 책임론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2,000개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권리당원이 70만 명인데 2,000개의 글은 극소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식의 태도 혹은 이런 식의 그런 상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표의 사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원의 권리죠. 저는 그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네. 제가 지금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보느냐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되신 분이 네. 저는 임기를 채우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만 그분들이 당장 사퇴하라 물러나라 이런 요구라기보다는 네. 보다 적극적인 쇄신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런 요청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 요청에 저는 당대표가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께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는 거네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이제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대위를 띄우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조금 더 인적인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이제 쇄신의 큰 과정이 열렸고 저는 네. 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시겠죠. 근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민주당 내부가 조금 갈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민주당은 집권당 역사상 유례 없이 안정적이죠, 사실. 안정적인. 내부 갈등이나 분열이 거의 없는 정당 아닙니까? 그거는 과거 17대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워낙 이 극심한 분열로 인한 아픔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의 활력을 좀 저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당의 활력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건강하게 토론되는 건 필요한 거죠. 네. 분열이 우리 민주당이 심각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분열은 심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건강한 자극을 주는 정도의 그런 얘기는 있는 것으로 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적폐청산 프레임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식의 비난이나 비판 이게 가능한 건지 온당한 건지. 온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온당하지 않다. 네. 야당이라는 왜요? 게 되게 좀 인색하게 평가를 하죠. 네. 그것도 저는 저희도 야당 때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그 멀쩡하던 나라를 망쳐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거죠. 네.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나라를 경제나 안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려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어느 부분에 성과를 냈다가 네. 또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또 다른 고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도 있고요. 과거의 방식으로 안 통한다. 예를 들면 경제 모델도 경제 우리가 발전하는 모델도 옛날 방식으로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해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해법이 100%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성찰하고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방향을 잘 찾고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실행이나 관리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실행이나 관리의 측면에서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떤 하나의 정책을 실행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또는 예집단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작용이나 이 찬반을 잘 다루고 관리하고 이른바 노이즈, 잡음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건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들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내부적으로는 뭔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전이 잘 안 되거나 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러 이거를 전부 다 그 평가 절하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 이전까지 쓰던 방법이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거든요. 우리가 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오는데도 네네. 가장 오래 걸린 나라입니다. 네. 10년이 더 걸렸으니까요.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방식을 써야 되는 건데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검증돼서 100% 완벽한 거냐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전 담대하게 새로운 방식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어떤 해법이라는 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이 해답이다. 이게 지고지선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거나 전문가들이 보완해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열린 자세로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도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이 불만도 가지고 또 일부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진통이라고 보고요. 크게 보면 저는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선방하고 있다. 진통이다.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조금 바꿔서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면? 저야 추세라던가. 이 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얘기죠. 그러나 네. 지지율의 높낮이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게 던지는 질문, 의문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갔다고 해서 쇄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네. 또 냉정하게 말하면 이 지지율 상승이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거냐 아니면 다른 당이 못해서 그런 거냐 반사이익이냐 네. 저는 후자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평가받는 지지율 상승을 목표로 더 쇄신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게 그건 어차피 여당이나 어느 정당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려는 방향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잘 돌아봐야 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신속 법안 처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전국 국회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규정대로 하면 되죠. 절차대로 본회의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부의가 되는 것이고 네. 부의가 되면 의장이 상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합의를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이 머리를 서로 이제 지혜를 열어놓고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법에 정해진 대로 다수결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처리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요. 네, 예언자는 아니지만. 지금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트로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겠죠. 잘 될 것이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기 이후의 행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어떤 분들은 청와대 들어가신다는 말이 있는데요. 맞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 빼놓고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놓고 이런 거 저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그냥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독도 지방바다에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째입니다. 어제 헬기 동체 인양과 함께 수습한 시신 2구의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제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시신을 포함해서 실종자 수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수습을 기원하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